그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자, 쿠바는 최근에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쿠바는 혁명 직후에는 헌법이 없었다 그랬죠. 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민민주주의 경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소시키는 과정이었다. 모든 외국인의 자본을 몰수하고 산업을 국영화를 했다는 거죠. 1976년에 이르러 이제 그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부분 없애고 비로소 사회주의 이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관광 산업과 해외 동포의 달러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중국 모델을 일부 도입을 했고 식량의 자급화를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자영업을 일부 인정했고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 교환을 위한 시장을 허용했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가격 조절, 임금 조율 등을 일부 허용했다. 그 국영기업의 경영의 자율권을 일부 줬다. 그리고 2019년에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고 2021년에는 민간의 중소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기 단계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완전히 이제 그 중국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민주적 사회 국가다. 혼합 경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국가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당하며 그러면서 실제는 민간 부문의 주도권을 장려한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제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산업의 부분, 석유 산업,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전략적 성격의 제어와 서비스는 이제 국유화로 한다. 그래서 국유화가 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과 기업은 이제 그 어떠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다만 이제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러한 종류의 재산의 보유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건에서 국가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대토지 소유와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통제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기업이라든가 개인, 조직에 대해서 국내 기업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줄 수 없다. 특혜 조항을 줄 수 없다. 보통 보면은 이제 경제개발 단계에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자본에 대해 특혜 조항을 둡니다.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공동체의 창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남미 경제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 미국이 남미에 대한 그 경제적 지배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안적인 경제 공동체 논의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보유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의료 체계는 쿠바가 뛰어나죠. 쿠바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중등교육과 국립대학은 무료이다. 브라질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지만 그 혼합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업과 혼합기업,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화를 인정하면서도 집단적 소유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와 이윤 송금을 규제를 합니다. 자, 북에 보겠습니다. 북도 보면은 단계가 혁명 이후에 인민민주주의 경제, 아직 자본주의 이 체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요소, 자본가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이 돼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특구와 같은 일부 자본주의적 제도를 제한적이나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직후에는 자, 생산 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이나 개인 법인의 소유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바로 모든 생산 수단의 사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존속한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거죠. 친일파나 대자본, 대공장 이런 건 국유화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점진적으로 집단 소유로 전환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경장하는 소농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배받았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였다. 자, 혁명이 되면 혁명 과정에서 농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걸 약속하고 실제로 분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혁명 이후에 농민들은 농지를 받으면서 자영농, 소농, 뿌띠 부르주아가 됩니다. 사회주의가 발전되면서 이런 뿌띠 부르주아를 존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지만 점차 이 농민들을 집단 농장화, 협동 농장화로 전환하면서 이 뿌띠 부르주아, 자영농을 농업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국유와 협동조합 소유, 집단적 소유를 근간으로 해서 인민 경제 계획을 실시하고 여기에 개인 부분도 참여시킨다. 이제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돼서 그 자본가들이 그 대부분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가 됐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농업노동자, 협동농장, 집단농장의 귀속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생산수단과 기업에 대한 개인 소유가 금지되고 전면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계획의 방법을 보게 되면 자, 북의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는 전략계획, 각 부문별, 지역별 생산활동 지도 단위들이 작성하는 작전계획, 각급 생산 현장들에서 작성하는 전투계획을 종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쿠바와 다른 것은 밑에 지층에 각급 생산 현장에서 작성하는 전투 계획 밑으로부터의 요구 의사를 반영한 거죠. 이거는 이제 북의 군중 노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이라죠. 위와 아래가 같이 이 경제 계획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보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네요. 먼저 각급 생산 단위들에서 예비 숫자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국가가 예비 계획 목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
단위들에게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생산 단위에서는 토론, 군중 토론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쿠바나 소련과 다르죠. 군중 토의의 내용을 반영한 생산 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면 이것을 검토해서 비로소 생산 계획 초안이 완성이 되고 내각과 인민위원회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승인해서 다시 각급 생산 단위들에게 내려보내서 이거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그래서 북의 인민경제계획법은 북의 주체사상에 따른 군중 노선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군중들 즉 밑에 현장 기업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러한 현장들의 의견을 받는 것을 부터 시작한다. 이런 점이 차이점입니다. 위와 아래가 같이 한다. 물론 밑에서 제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목표량을 더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 헌법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경우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각종 기업들은 자기들이 직접 국가를 통하지 않고 각종 기업들이 대외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헌법 역시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고 원칙으로 삼고 전인민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일하게 하는 거를 교양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 조국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교양을 통해서 또 하지만 그뿐 아니라 물질적 자극이라는 것은 경쟁을 시키는데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집단 간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의 기업에 보게 되면 특히 상점을 보면 상점 안에서는 똑같이 임금을 나눠 갖는데 상점마다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상점과 상점 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상점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잘 안 되는 상점에서는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정도의 물질적 자극, 보너스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 자극은 노력 영웅이죠. 영웅제도, 노력 영웅, 노동자 영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대외 무역의 주체를 확대를 했습니다. 사회협동 단체로 추가를 했습니다. 북의 헌법도 역시 개인적 목적, 소비적 목적의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취의 목적이 아닌 자기 개인 소유의 소비에 대한 목적 이런 건 당연히 인정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합병과 합작, 이건 이제 경제특구, 금강산, 개성, 신우주 이런 데서죠. 특수경제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해서 무역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경제특구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인정을 하죠. 개성 같은 경우. 가장 그 발전된 형태의 경제특구는 신의주 경제특구입니다. 그래서 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은 거의 홍콩 수준으로 50년 동안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 안에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정치 제조도 일부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특수경제지대, 그래서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의주나 개성 이런 데로 해서 일정 부분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 생산수단의 공유의 주체를 협동농장과 같은 기존의 단체 이외에도 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소유의 대상을 불임증증에서 농기계, 고기 빼는 배로 수정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작물의 산출을 소유할 수 있는 텃밭을 과거에는 협동농장원의 텃밭에서 텃밭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텃밭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생산하고 그것이 남은 것은 장터에 가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 가서 팔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 소유를 허용을 하는데, 이 소유의 대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을 통한 사회주의 분배, 예를 들어서 배급받은 거죠. 자기가 배급받은 소유할 수 있는 빵, 식량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가 배급받은 거. 그 다음에 협동농장 같은 데서 생산한 것 중에 역시 자기가 배급받은 거.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다. 이외에도 이제 텃밭 격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을 해서 먹고 남은 거는 시장에 가서 팔죠. 여기서 나온 수익도 개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산물과 그 밖에 합법적인 격리 활동 얻은 수익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 소유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마을과 도시에 나타나는 자연시장도 인정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평양의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의 땅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부정하지만 사용권, 임차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땅 위에 있는 건물, 아파트 이것들이 토지 사용권과 함께 매매되고 있다. 매매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가 인정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아파트 건설을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이 국가가 아닌 사회단체가 이런 아파트를 건설해서 민간에게 파는 건물의 소유권과 땅에 대한 그 임차권, 사용권을 팔고 이것들이 매매된다고 합니다. 최근에.